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리스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평가의 마지막 파트가 휴리스틱인데,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휴리스틱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인지적 구두쇠다, 그리고 정신적인 지름길이다, 정신적인 실용성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적게 생각하고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소비자들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휴리스틱이라는 게 바로 그런 식으로 대안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시에 제한된 몇 가지 차원만을 사용하는 결정규칙 소비자들, 관찰 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제품 차원을 추론한다. 그래서 휴리스틱은 언제 사용하느냐? 주로 제한된 문제 해결 상황에서, 그리고 제품 정보가 불완전할 때, 인지적 노력 의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생각하기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따져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판단, 그리고 신속한 결정이 요구될 때 휴리스틱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품 신호에 의존하는 휴리스틱이다. 즉, 제품의 눈에 띄는 측면, 그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품질의 한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중고차의 외관이 깨끗하면, 이게 사고가 안 났나 보다. 사고가 안 나고 깨끗하게 탄 차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중고차를 팔 때는 사고가 난 차라 하더라도 깨끗하게 다시 손 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눈에 띄는 한 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변 혹은 사상들 간의 연합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공변이라는 건 코베리언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같이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상들 간의 연합, 그래서 연합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연결지어서 그냥 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명 상표면 품질이 좋겠다. 제조국 같은 경우는 독일제, 일본제, 일본산, 이런 식으로 그냥 제조국의 어디다, 시계는 스위스, 그러면 그거는 믿을만 하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격은 보통 어때요? 비싸면 품질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제품 신호에 의존하는 휴리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의 원리가 작용하고 자기 충족적 예언을 거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좋은 거야, 비싸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죠? 이거 비싼 거니까 품질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신호에 의존하는 휴리스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리스틱으로서의 시장 신념, 그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를 전자상가에서 구입하려는 생각, 전문상가니까 당연히 거기서 사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자상가에서 많은 제품이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곳에서 바로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나 상표와 관련된 휴리스틱은
가장 유명한 상표는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다.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이 가장 유명한 상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표가 가장 안전하다고 안전하고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포도 매장을 얘기하겠죠. 대형 점포가 소형 점포보다 값이 싸다. 전문 점포의 판매사원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인 매장의 모든 제품들은 백화점보다 값이 싸다. 당연히 할인 매장이니까 당연히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나 할인 판매와 관련된 것, 세일은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가격이 비싼 제품은 품질이 좋은 제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판촉과 관련된 거는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은 비교적 믿을 만한 제품이다. 쿠폰이나 경품은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또 역시 광고 판촉과 관련된 거, 이거는 용기가 큰 것은 대용량은 적은 것보다 단위당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싸다. 단위당 가격이 싸다. 신제품은 비싸며 시간이 지나면 값이 싸질 것이다. 인조보다 자연 소재가 항상 좋은 거다. 신제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결함이 수정되므로 조금 시간이 경과한 뒤에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휴리스틱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휴리스틱스에 대한 또 관련된 얘기가 앞에서도 나온 건데,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과 품질의 관계 가정은 가장 일반적인 시장 신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이 비싼 것이 좋은 것이다. 마케팅에서 가장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죠. 호감이 가는 상표를 선호하고 또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연합이 강하고 지속성이 있는 신념이 바로 브랜드에 대한 신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부분이죠. 또는 타성이나 관성, 또는 브랜드 로얄티. 이 타성이나 관성에 의한 구매하고 브랜드 로얄티, 즉 상표 충성도가 있는 경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 로얄티, 브랜드 페리티는 이제 브랜드 유사의 문제고요. 위에서 얘기하는 브랜드 로얄티의 경우는 타성, 관성은 바로 습관적으로 그냥 사버리는 건데, 내가 원하는 브랜드가 없어도 그냥 이거 없으면 저거 사지 뭐라고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브랜드 로얄티가 있는 건 만약에 매장에 가서 내가 찾는 게 없으면 그 상표를 찾으러 다른 매장에도 또 가요. 그게 바로 브랜드 로얄티가 굉장히 강한 소비자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페리티, 브랜드 유사의 문제는 소비자의 2분의 1 이상이 맥주와 담배의 모든 상표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반 정도는 맥주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별 차이가 없을 거야 상표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 이상이 종이 타월, 그다음 비누, 스낵이 유사하다고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브랜드 유사와 관련된, 정말 브랜드 간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에 관련된 문제가 일반적인 그런 식음료에서 아니면 또 일상적인 용품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휴리스틱으로서의 제조국, 앞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제조국의 의미가 중요하다. 근데 요즘은 조금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런 부분이 희석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뭐 시계하면 스위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소형 가전제품들, 전자제품들 하면 일본, 그죠? 그리고 뭐 기계류, 공구류 이런 건 독일, 칼 이런 것도 다 나이프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다 독일제.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외국 제품이 더 좋은 품질이라는 생각. 그죠? 예전에 이제 카메라나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했죠. 그 다음에 품질이 떨어진다고 보는 경우는 옷 같은 경우예요. 선진국 제품이 당연히 개발도상국 제품에 비해서 좋게 평가를 받고요. 품질의 어떤 신호 역할을 하죠. 당연히. 우리가 일부 제품에 대해서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제품처럼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국 상표를 더 좋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요즘 높아졌다. 그게 이제 특히 요즘에 최근에 자국 중심주의, 그게 이제 민족 중심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특히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일본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때 우리는 일본하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우리 국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일본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뭐 평상시에는 안 그렇다가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일본산 제품을 불매 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내에서 일본 차, 닛산 차가 이제 철수를 했고요. 워낙 안 팔리니까. 그나마 토요타는 렉서스 같은 경우가 좀 팔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더 심한 거죠.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소비자들도 이제 요즘에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 그 시기에 그런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죠? 미국 우선주의.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경향들이 물론 제조국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미국 소비자들의 경우는 장난감, 신발 이런 거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근데 옷 같은 경우는 제조국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안평가에서 소비자는 여러 가지 제품 대안들을 놓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어떻게 결정할까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마케팅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마케팅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건 바로 먼저 떠올린 제품, 브랜드가 구매되기 쉽다. 소비자에 먼저 떠올라줘야 돼요. 아, 나 이거 사야지. 이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런 문제의식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거지 라고 머릿속에서 떠올라주는 브랜드. 그죠? 뭐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 매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브랜드의 음료를 구매할 가능성이 가장 높더라. 그죠? 매장에 가서도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면서 이거 주세요라는 것과 그냥 뭐 우유 주세요 하는 거하고 무슨 우유 주세요 하는 건 틀리잖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라줘야 돼요. 그게 뭐 이제 최초 인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최초 인지도는 마인드쉐어라고 할 정도로 마켓쉐어랑도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수집된 정보들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장점을 평가하는 기준들은
개인마다 또는 문화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뭐가 좋다라는 것과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게 좋아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평가 기준은 마케터들이 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바로 광고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건 여러 차례 언급이 됐듯이 맥주 그랬는데 예전에는 맥주에 대해서 그냥 뭐 맛이 좋으면 그냥 뭐 즐거운 사람들하고 함께 마시는 분위기가 좋은 데서 맥주를 마시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맥주 맛이라는 것도 물이 좋아야 된다는 걸 자꾸 광고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니까 그게 충분히 소비자들에게 학습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죠? 또 어떤 방식을 따르냐 하는 것도 제품마다 또 소비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보통 비보상적 결정 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유명한 상표만을 선택하는 거다. 다른 속성의 판단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장단점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은 보상적 규칙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 특히 이제 뭐 고관여된 제품이라면 비보상적 결정 규칙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죠. 고관여 제품의 경우는 보상적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렇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소비자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의 내용은 바로 이제 고객 만족과 소비자 귀인과 관련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 잔만 먹고요. 고객 만족과 소비자 귀인. 이 고객 만족이라는 것과 사실은 뭐 소비자 귀인을 따로 다룰 수도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바로 연결 지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고객 만족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뭐 최근까지만 해도 이 고객 만족과 관련된 얘기들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했죠.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 근데 이 고객 만족도 요즘은 조금 시들해진 듯한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고객 만족이 처음 많이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은 광고를 하고 고객 만족을 굉장히 중시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90년대 중후반부터 굉장히 강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객 만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객 중심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 그리고 고객 중심이라는 그 두 가지의 개념을 비교해서 살펴본 거예요. 고객 만족은 단순히 공급자 중심입니다. 기업 중심이다 이거죠. 제품 및 서비스 중심이고 결과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객 만족 마케팅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고객 중심 마케팅이다라는 얘기도 꽤 많이 해요. 고객 중심.
어떻게 보면 고객이 정말 중심에 있는 거죠. 그거는 역시 고객 중시 태도가 거기에는 자리 잡고 있고, 고객을 이해하고 충족시키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학습 과정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객 만족의 개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제 기대 불일치 이론, 기대 불확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기대 불일치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긍정적 불일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 불일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 불일치는 실제 성과가 자기가 기대했던 성과보다 좋을 때 긍정적 불일치죠. 근데 실제 성과가 기대 성과보다 못하면 부정적인 불일치예요. 그리고 실제 성과와 기대했던 성과가 같은 경우에는 일치라고 봐야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고객 만족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우선 고객 만족의 개념 및 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정의가 되어 왔어요. 거의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까지도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들이 쭉 다양하게 이제 변해왔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뭐 마케팅의 대가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가 마케팅 원론이라는 책에서 고객이 제품에 대해 처음에 기대했던 성능과 구매 후 제품을 소비하면서 얻은 실제 성능에 대한 비교치,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대 불일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가 치른 대가에 대해 적절히 또는 부적절하게 보상되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인지적 상태, 즉 소비자가 돈을 주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비를 통해서 치른 대가라는 게 있죠. 인풋이라는 게 있죠. 그것의 어떤 결과가 정말 아주 적절하게 잘 보상이 되었다. 그 얘기는 바로 내가 치른 대가만큼 이게 성능을 발휘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는 내가 이만큼 돈을 쓰고 시간을 썼는데 이건 별론데, 그럼 부적절하게 보상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인지적 상태를 얘기한다라는 게 바로 또 고객 만족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게 좀 예전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은 구매한 특정 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 소매상 혹은 쇼핑이나 구매 행동과 같은 형태와 관련된 또는 이들에 의해 야기되는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앞에서는 인지적인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감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불일치된 기대와 소비자가 소비 경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된 종합적 상태. 여기서도 이제 경험에 대한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던 감정이라는 부분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 경험이 최소한 기대되었던 것보다는 좋았다는 평가. 선택된 대안이 그 대안에 대한 사전 신념과 일치되었다는 평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평가가 되면 역시 또 만족스러워 하는 거죠. 사전적 기대와 소비 후 지각된 제품 성과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보이는 소비자의 반응이다. 이렇게 다양한 그 개념과 정의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구조를 보면 고객 만족이라는 게 내가 기대하고 투자한 희생, 인풋한 거죠. 시간과 돈이 대표적인
투입 요소죠. 그리고 체험 서비스, 제품 기능이나 품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나눴을 때 그게 플러스가 되면 그거는 만족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가 되면 아니면 그 기대하고 투자한 희생이 더 크면 그거는 또 불만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에 의해서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의 크기가 결정한다 라는 게 이제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전통적인 초기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질을 개선하는 것과 기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로 고객 만족을 결정 지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제 모델을 보면, 모형을 보면 이 기대 불일치 모형이라는 게 바로 지금까지 쭉 우리 미국에서 만들어진 고객 만족도 모형이에요. 이게 바로 NCSI라서 국가 고객 만족도의 기본적인 모형입니다. 지각된 품질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소비자가 하는 기대. 근데 그게 불일치 하느냐, 일치하느냐가 여기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불일치하는데 긍정적 불일치를 하면 만족이 되고 부정적 불일치를 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 또 이 불평 행동이라는 것과 충성도라는 거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거를 이제 좀 더 아주 쉽게 도식화한 게 바로 기대가 높고 낮은 거, 지각된 품질이 높고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높으면, 그리고 너무 기대가 높아요. 근데 지각된 품질은 기대보다 떨어져요. 그럼 만족도는 어때요? 아주 낮은 상태가 되죠. 근데 기대가 원래 낮았어요. 근데 품질이 기대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만족도는 올라가요.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크면 웬만한 품질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대를 원래부터 안 갖고 있었어요. 뭐 특별히 그 기대가 별로 없이 낮았다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만족하는 거죠.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작용, 우리 고객 만족의 작용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가 고객 만족도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모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고객 만족, 불만족이라는 개념을 제가 구분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 모형은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2003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뭐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형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실제로 그 국가 고객 만족도라는 걸 대체하지 못했어요. 이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대하고 지각된 성과가 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고 지각된 성과가 불일치에 미치는 부분은 인지적인 평가 부분이죠. 근데 제가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게 하나의 동일선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만족과 불만족은 별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정서에는 정적 정서가 있고 부적 정서가 있죠. 그래서 기대보다 품질이 좋으면 긍정적 불일치가 일어나고 거기서 정적 정서로 가겠죠. 그리고
기대보다 품질이 못하면 부적 정서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적 정서는 만족으로, 부적 정서는 불만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고객 만족도는 이런 1차원 상에서 여기를 불만족이라고 보고 여기를 만족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는 이 1차원 상의 어딘가에서 만족도가 결정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 만족도가 나타나면 불만족은 그 반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만족도가 70이다 그러면 불만족도가 30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만족과 만족이라는 걸 단일 차원에서 이렇게 양극단에 놓고 본 건데, 저는 만족과 불만족이 별개로 2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거죠. 만족을 70만큼 해도 불만족 또한 70만큼 할 수 있어요. 꼭 만족도가 70이다 그래서 불만족이 30이다라는 주장은 전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이 기존의 앞에 있는 기존의 모델과 이 모델이 차이가 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은 불평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리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로 가고요. 근데 불평행동을 잘 처리해 주면 다시 구매 의도는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2차원이다라는 걸 제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또 2차원이다라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허즈버그의 투-팩터 시어리를 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구분하는 그런 설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단순히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혼합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요인과 불만족한 요인이 다르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만족 요인은 그 허즈버그가 얘기한 거에 말 그대로 동기 요인이고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불만족 요인은 위생 요인에 해당하는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만족이 증가해요. 그리고 낮은 평가를 받을수록 불만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일정 수준만 되면, 즉 결핍되지 않으면 그냥 불만족이 일어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족이 증가하지는 또 않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불만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또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만족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냥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을 뿐이에요. 즉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요인이다.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다. 근데 불만족 요인은 기본적인 수준에 못 미치면 불만족이 발생되는 요인이다. 고객 감동을 이끌어낼 수 없는 요인이다. 즉 불만족 요인이다라고 분석된 어떤 요인은 아무리 많이 그것을 제공해 준다 해서 고객 감동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인별 평가 극대화, 점점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 고객 만족이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유지를 하게 되면 불만족이 발생하지 않는 요인이에요. 불만족 요인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 자료로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제시를 했죠. 예전에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그게 이제 제가 이 조사를 했던 게 2002년, 2001년도 이때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휴대폰 광고, 그 통신 서비스 광고에서는 계속
뭐 통화가 안 끊긴다. 그다음에 우리 그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가 막 한참 나올 때였고 그게 더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단일 차원 만족도를 측정하고 왜 만족하느냐를 물어보면 통화전 끊김 현상이 없다는 게 가장 높은 만족 요인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통화하는데 통화가 끊기지 않고 그냥 잘 이루어지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통화가 끊기게 되면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만족 요인의 가장 높은 걸로 등장하는 게 통화 중 끊김이에요. 그리고 만족의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오는 건 통화 가능지역이에요. 산에서도 되고 지하실에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기지국이 전국적 기지국이 완벽하게 다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 좀 끊기는 현상, 또 산 위에 올라가면 통화가 안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던 시기예요. 그래서 만족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건 통화 가능 지역이 넓으면. 그래서 그 당시 광고에도 그런 게 나왔어요. 제주도 끝에 있는 마라도에서 막 마라도 그 앞에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으면서 통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하철에 그 중국집 배달부가 지하철에 들어가서 그 짜장면 배달 왔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지하철에서도 통화가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유머스러운 광고 시리즈로 SK텔레콤에서 그런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단일 차원에서 그냥 만족도를 물어봤을 때 이게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만족 요인들은 고객 응대 태도, 고객들에 대한 그 서비스 센터의 응대 태도가 좋으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만족이라는 거 혼선 정도. 막 혼선도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통화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바로 이런 통화 좀 끊기는 현상이 없어야 되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은 불만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광고는 다 같이 오히려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해요. 왜? 광고에서 된다 그랬는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차원 만족도하고 2차원으로 만족과 불만족을 분리해서 분석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온다는 걸로 이제 제가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적용해서 만족 요인과 불만족 요인을 분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고객 불만족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인지 부조화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만족이 발생했을 때, 그죠? 소비자는 처음에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서 어떤 제품을 샀는데 다른 친구한테도 다 이게 좋아, 이게 좋은 거야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 샀는데 실제로 자기가 써보니까 안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와, 이거 친구들한테 좋다 그랬는데 이거 뭐라 그러지? 근데 그 앞에서는 또 안 좋다는 얘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 상황이죠. 그래서 인지 부조화의 발생 요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즉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게 인지 부조화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 부조화의 발생 요건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는 제가 반드시 시험 문제에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내용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부조화가 발생된 경우, 굉장히 이제 막
화가 나 있는 거죠. 행동을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이미 샀는데 뭐 선택 행위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태도를 자꾸 바꿀 수밖에 없어요. 최종안으로 선택되지 않은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요거 살까 저거 살까 하다가 내가 A를 샀는데 사놓고 보면 자꾸 B를 살 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요. B가 더 좋아 보여.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더 좋아 보이는 거 역시 인지부조화가 발생되는 요건이에요. 가능한 대치안의 속성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서로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건 뭐예요? 대치안의 속성들, 그 A나 B나 C라는 그 브랜드별 속성들이 결국은 독립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객관적으로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근데 대체 브랜드다 보니까 다 자꾸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객관적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우면 그때는 좀 이건 이게 좋고 저건 저게 좋고 저건 또 딴 게 좋아요. 그럴 경우 참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의사결정이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이것 또한 굉장히 인지부조화가 크게 발생할 수 있죠. 대안들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 선택한 것의 단점과 선택하지 않은 것의 장점이 부조화를 또 유발해요. 그게 아까 최종안으로 선택되지 않은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죠. 그죠? 이 3번이랑 6번이 좀 유사한 거예요.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좀 차이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충분한 정당화. 이거는 우리가 속담에도 잘 나와 있는 속담이 있죠. 내가 마당을 쓰려고 그랬는데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얘 마당 좀 쓸어라 그러면 갑자기 마당 쓸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없어졌을 때, 그게 바로 불충분한 정당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막 공부를 막 이제 하려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얘 공부 좀 해라 막 또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죠? 자신이 행한 노력을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찾고 싶을 때 역시 인지부조화가 발생되는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자신의 태도와 상반되는 정보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쭉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광고가 됐건 아니면 다른 친구가 됐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내가 접했을 때 그때도 좀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가 역시 또한 발생되는 요건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인지 부조화의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물론 이거 외에도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소비자들 입장에서 많이 이런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들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다 경험들을 해봤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인지 부조화다라는 걸 잘 몰랐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되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행동은 취소하기가 어렵죠. 이미 물건을 샀거나, 그죠? 뭔가 행동을 해버렸으면, 그래서 뭘 해야 돼요? 태도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 그냥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죠? 뭐 내가 지난번 좀 잘 몰랐네 그러면서 바꿀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막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제일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이걸 샀다라는 거를 남들 앞에서 막 강조했다면, 그런데 실제로 사보니까 내가 강조했던 것이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인지부조화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지부조화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했지?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쭉 어떤 경우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런 인지부조화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생각이 잘 드실 거예요. 생각이 잘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음 시간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죠? 그래서 요 인지부조화를 감소시키는 방법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또 질문 코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